부산의 한 사립대 이야기입니다. 2020년 대학재단이 대학에 투자한 법인 전입금이 고작 1억 원. 운영 수입에 비해서 법인 전입금 비율이 불과 0.06%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겠죠. 이걸 국가가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이분은 나중에 총리로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문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했는데요. 이 유은혜 부총리가 대학 재정의 5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신 사학재단 중심의 이 사회를 공영화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면서 공영형 사립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 100대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회부총리가 추진하고 있고 또 대통령의 100대 공약 중에 하나인데 기획재정부가 예산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예산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가 나서서 92억 신규 반영을 요구했는데 기재부가 반대했습니다. 전국 사립대 교수들이 특위까지 구성하고 부산에 모여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렇게 정부를 압박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결국 교육부는 5개 대학법인을 선정해서 2년 동안 평균 20억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년 동안 20억이면은 대략 5개 학교니까요. 그러면은 절반 정도 줄인 거 아니겠습니까? 연간 50억을 썼다는 건데 원래 92억이었는데 절반 정도로 줄인 것입니다. 대통령 신임을 받고 있는 실세 부총리가 추진했고 대통령 공약인 건데 이걸 깡그리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바로 기재부 권력이기에 가능했습니다. 기재부는 대한민국 정부 안에서 가장 강력한 부처입니다. 그 권력은 정부 관료 사회는 물론이고 국회와 정치권에도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재부의 힘은 여러분 상상 그 이상입니다. 검찰만 힘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힘은 기재부에 있습니다. 기재부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조정하는 권한을 독점합니다. 모든 부처의 갑입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성패가 달라지는 것이죠. 각 부처 장관들도 기재부의 눈치를 봅니다. 유은혜 부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디 사적인 자리에서 한탄하면서 부총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재부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강력한 조세 재정 정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세금 정책을 결정하는 힘도 기재부가 갖고 있어요. 국가 경제 운영의 핵심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법 개정, 감세, 증세 조정, 공공재정 운영. 기업들도 이 세금 정책에 따라서 그야말로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와 경영 계획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국회도 기재부 앞에서는 무력해집니다. 아무리 기재부한테 큰 소리 쳐도 결국 예산안 책정 때는 기재부한테 가서 꼬리 흔들고 또 야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낮에는 실컷 싸우고 밤에 카메라 꺼졌을 때 그때 야합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재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요. 기재부는 전문성과 데이터를 무기로 의원들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지금 지역구에 뭐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지금 경제성이 없어요. 해봐야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의원들이. 아유 좀 봐줘. 나 지역구에서 고개를 못 들어. 봐줘. 이런다고요. 자, 초선 의원이나 경제 전문가가 아닌 의원들은 기재부의 복잡한 예산안을 쉽게 반박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래서 기재부가 갑이 되고 국회의원이 배지를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을도 아닙니다. 갑을병정 점점점 나중에 개로 끝나잖아요. 개가 됩니다. 개. 그리고 관료 사회 내에서도 군림하는 기재부입니다. 최상위 엘리트 부처로 평가되지요. 행정고시 최상위 합격자들이 주로 기재부로 몰린다고 하네요. 정권이 바뀌어도 기재부 관료들은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요. 장관 차관이 바뀌어도 실무 책임자들이 정책을 주도하고요. 제가 전에 한번 국세청에서 꽤 높은 자리에서 퇴직하신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대학원은 아니고 대학원이 되려고 하는 어떤 아카데미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국세청 퇴직 공무원인데 결국 기재부 휘하에 있잖아요. 요직에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의 그 원장이 이 학교를 대학교로 만들고 싶은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더니 그래요? 그럼 한번 좀 가져와 보시라고 하죠. 했더니 그 양반을 통해서 교육부로 갔더니 거기 대학교가 됐어요. 그전에는 캐비넷 몇 개의 서류를 가져가서 내도 본척만척 하더니 그분이 손을 대고 학교에서 가져갈 거야 좀 도와줘. 그러면 그 전화 한 통으로 그냥 바로
대학원 대학교가 된 거예요. 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부 일인데 기재부 출신의 그 양반이 전화 한 통 해가지고 프리패스가 된 겁니다. 정말. 그래서 기재부 출신들이 퇴직 후에도 국책은행, 공기업, 연구소, 대기업으로 이동해서 영향력을 유지합니다. 이 전관예우라는 표현 기재부 출신들한테 할 이야기예요. 게다가 대통령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히면 실행이 어려워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해서 복지 확대 정책을 못하게 했잖아요. 제동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기재부는 대한민국의 그림자 권력입니다. 어쩌면 대통령보다도 머리 위에 있는 권력이다.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 권력은 검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사실 검찰도 이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쓰는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검찰 머리 위에 기재부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기재부 개혁을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기재부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혁 한 번도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기재부 개혁을 이재명이 한다고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 있어요. 안티 기재부로 간다. 이재명은.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니 사실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분 하면은 바로 효능감의 정치로 이렇게 정평이 나 있잖아요. 뭘 하려면 이 기재부 벽을 넘어야 합니다.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재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와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김동연, 홍남기 등과 불화를 겪었는데 야당인 이재명 체제에서는 기재부를 향한 반감이 더 커졌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반검찰이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반기재부가 될 것이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말을 오늘 중앙일보가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기재부의 그 길을 꺾느냐? 일단 예기치 못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를 더욱 엄격하게 편성한다는 거죠. 지금은 기재부가 지 멋대로 꼴리는 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불명확한 사용 요건을 예측 불가능성, 시급성, 불가피성, 집행 가능성 등으로 구체화했고 그래서 지출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시 제출하도록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권 때 예비비 어떻게 썼습니까? 쌈짓돈처럼 썼잖아요. 해외 순방 비용도 여기서 갖다 썼고 말이죠. 네, 정상외교의 본 예산 248억이 편성됐는데 이거 말고 본 예산보다도 더 큰 328억의 예비비를 여기서 갖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유 재산 매각 활성화도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쓰임새가 없는 국유 재산을 멋대로 매각하는 국유재산 매각 활용 활성화 방안. 네, 이걸 기재부가 2022년 8월에 발표했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매각하는 국유재산을 누가 사겠는가? 시세보다 헐값에 재력이 있는 개인이나 초대기업에 돌아가지 않겠냐라면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기재부와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미 지난 3년 전에도 예견됐습니다. 재난지원금건으로 경기도지사 대선 후보 때 기재부와 큰 전쟁을 벌였던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기재부 손을 들어줘서 이재명 대표는 국면에 국민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이루어진 대장동 수사 때문에 애먹다가 결국 낙선했지요. 그리고 문 대통령이 홍남기를 방패로 앞세워서 재난지원금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보니까 홍남기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오케이 하면은 지급하려고 했대요. 근데 대통령이 끝끝내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도 접었죠. 결국 재난지원금 주지 않도록 한 건 문재인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안 된다.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수사 하라 이렇게 지시한 걸로 봐서는 이재명의 당선을 문재인이 바랐던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재명은 낙선해야 한다. 여기에 방점을 뒀을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깁니다. 검찰 개혁도 거의 못했지만 대표적 기득권 집단 모피아와 손잡고 이재명 낙선을 위해 애쓴 사람이 문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과합니까? 잘못됐습니까? 이재명은 공직사회 다잡기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은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그 일부터 할 거란 말이죠. 국민들이 열광할 것입니다. 경기도 들어가서도 명찰 달기 해가지고 경기도 공무원들하고 마찰을 빚었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이재명이 이겼어요. 그렇게 해서 경기도 공무원들을 일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방역 국면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갈등을 빚었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질렀습니다. 경기도가 각종 예산을 모아가지고
그랬더니 중앙정부도 따라한 거 아니에요. 예? 그는 관료 집단의 이런 목리에 굴복하지 않는, 관료 집단에 포섭되지 않는 정치인임이 확실합니다. 사실 관료 집단은 자기 도구마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재명은 협력하되 주도권은 넘겨주지 않는 리더십, 이걸 견지하고 있어요. 공직사회 장악은 사실 독재가 아닌 민주정치의 단면입니다. 국민이 누구에게 권력을 주었습니까? 제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책임의식이 투철해도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관료에게서 도움을 얻되 휘둘리지 않는 것, 민주화 이후 선출된 공직자의 덕목이면서 사명인 것입니다. 이재명과 홍남기 사이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관한 갈등 매우 상징적입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중앙정부에 보편 지급을 건의했지만은 문재인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니까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일 때 2차례에 걸쳐서 경기도민에게만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러니 다른 시도에서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얘기가 나오니까 중앙정부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그 홍남기는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장기화할 것이고 지금의 경제 재정 정책으로는 코로나 극복 후에도 기술혁명에 따른 디지털화와 노동 소멸,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와 소비 수요 절벽에 따른 경기 침체는 계속될 것인데 홍남기는 끝까지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거 아닙니까? 네. 세계 최저 수준의 가계 지원, 국가 부채율,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 부채율의 의미를 잘 살핀다면은 확장 재정 정책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이재명 대표는 했지만 홍남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재명이 철없다, 이딴 소리를 했었죠. 철없다니 언제 이재명 대표가 빈혈이었습니까? 빈혈 아니었습니다. 자, 홍남기 같은 지금의 모피아들 같은 관료들은 이재명 시대에 중용되기 힘들 것입니다. 관료가 주창하고 정치권이 복창하는 세상, 여기에 균열을 내려는 지도자가 바로 이재명인 것입니다. 이재명의 관료와의 투쟁은 선별 지급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에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을 하겠다. 이것 때문에 이재명과 관료 사이에 충돌이 빚어진 거 아닙니까?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의 합법적 권위를 어떻게 사수할 것인가? 이것이 이재명의 흉중에 가득한 문제의식입니다. 이대로 관료한테 휩쓸려 가다가는 아무 일도 못한다. 결국 관료에게 포위되고 포섭돼서 하나만한 있으나만한 그런 정치만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 고민이 내재되어 있는 정말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치인이 바로 이재명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가 기본사회를 간판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 기재부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 뜻에 거스르는, 어쩌면 윤석열의 복귀를 획책하는 듯한 태도도 이재명 집권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 경계심, 거기서 나온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기재부를 잡지 못한다면 다음 정부에서 아무리 개혁하더라도 동력을 받지 못합니다. 기본사회, 기재부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절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박시동 소장과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할 텐데, 싸울 대상을 알고 있고 어떻게 무엇으로 싸울지에 대한 구상까지 있는 지도자, 지금 대권주자, 너도 나도 대권 나서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인식이 장착되어 있는 유일한 후보는 이재명뿐입니다. 제 말이 과장됐다고 보십니까? 너무 이재명 바가 됐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왔던 바, 사람을, 특히 대권주자를 봤을 때 이런 문제인식이 장착되어 있나 없나 그동안 따져봤는데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자, 기재부와의 전쟁을 회피하고 개혁이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만 개혁이 아니잖아요. 언론개혁만 개혁이 아니잖아요. 근원적으로 우리 사회의 돈줄을 누가 쥐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는 유일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뿐입니다.